지연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잘생긴 남자 연예인 5명만 꼽아봐요. 고수, 강동원, 유승우, 차성원, 차은우. 윤정쌤, 1등부터 5등까지. 차은우, 강동원, 뷔, 진, 신유, 트와이스 신유. 안녕하세요. UOS 입시만담의 이석준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학종은 불공정한 전형이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입학사정관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는 이유의 절반은 학종을 잘 운영하고 평가하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1화에서 우수인재를 싫어하는 대학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전형으로만 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3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에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전 입시만담 시즌1, 시즌2에서 살짝 언급했던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도움을 드리려는 의도로 제작했습니다. 왜 학종이 불공정한 전형일까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특히 많이 들었던 것들 위주로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세특, 창체, 기재 역량 차이가 합부를 결정짓는다. 일반고보다 자사특목고를 우대한다.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을 모르겠다. 있는 집 자식들, 그러니까 금수저만을 위한 전형이다. 내신 시험 문제의 질을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실제로 평가를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히 이런 건 좀 믿을 수 없겠구나 싶었던 것들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끝까지 안 읽고 대충 평가한다. 우리 대학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점수를 낮게 준다. 입학사정관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합불이 좌우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발의 공정성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학종은 불공정한 전형이 맞아요. 대학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전형입니다. 어찌 보면 회사 면접이랑 비슷하죠.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연예기획사 캐스팅이랑도 비슷해요. 대학이 연예기획사고 입학사정관들은 오디션 심사위원입니다. 수험생,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연습생 오디션을 보러 온 상황인 거고요. 그럼 이제 오디션을 봅니다. 그게 학종 평가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입학 정원에 따라 연습생이 선발됩니다. 연습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생은 태도가 좋아서, 어떤 학생은 다 잘해서, 어떤 학생은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등 여러 강점이 있는 수험생이 다양하게 최종 연습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습생은 다른 기획사에서도 선발돼서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기획사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럼 후보 순위에 있던 연습생이 올라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혹은 누가 제일 좋으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잘생긴 연예인을 순서대로 고르라고 했을 때 적어도 강동원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둘 다 상위권이었죠. 그런데 차은우님에 대해서는 한 분은 1등, 한 분은 5등을 했어요. 만약에 잘생김상이라는 게 있어서 딱 한 명한테만 상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2명의 결과로 따지면 강동원님이 상을 받으셔야겠죠. 차은우님에 대해서는요, 잘생김이라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생겼냐고 나열을 했더니 한 명은 최고로 났고 한 명은 마지막에 났습니다. 일단 다시 잘 생각해보고 평가하게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은우가 더 많으면 잘생김상은 차은우님한테 줘야죠. 모든 평가자가 다 똑같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야 면접에 올리거나 합격을 시킵니다. 이견이 발생하면 안 올립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절차입니다. 학종에서 대학마다 고유의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어떤 대학은 김수현 스타일이 인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학은 김우빈 스타일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두 분 다 잘생긴 건 맞잖아요. 그렇게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평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학과별로 이런 학교생활 기록을 가진 학생들을 더 우수한 학생들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게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 33페이지부터가 서울시립대학교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 모집 단위별 인재상입니다. 제가 어떤 과를 평가하면요, 그 과의 인재상을 모니터 아래에 인쇄해 놓습니다. 한 명 보고 또 인재상 보고 또 한 명 보고 또 인재상 보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애매하면 다시 체크도 합니다. 그 학과별 인재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40, 41페이지에 있는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를 보시죠. 입학사정관이 혼자 평가하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합니다. 철저하게 누가 더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들어맞는지 판단하고 주어진 풀 안에서의 역량별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한 명이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하면 그건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명, 3명, 4명, 5명이 이 학생이 저 학생보다 더 우수해 보인다고 하면 그 학생이 더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더 공정하려면 학생 한 명을 보는 숙련된 교차평가자를 많이 넣으면 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서류의 맥락과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교차평가자가 많으면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 선생님들 몇백 분을 모시고 교사 연수를 수차례 합니다. 실제 저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하시도록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사 연수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신 것과 실제 서류 평가에서 평가했던 결과가 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판단은 분명히 주관적입니다. 일반고 2.0이랑 특목고 5.0이랑 누가 더 나아요? 했을 때 평가자 A는 이러이러해서 일반고 2.0인 학생 A가 더 낫다고 평가했고 평가자 B는 이러이러해서 특목고 B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합쳤을 때 그 결과가 차이 나면 평가자가 소환됩니다.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재심을 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다르게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재심을 합니다. 여기서 컨디션 등으로 혹시나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방어하고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공정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둘 다 하필 컨디션이 같이 안 좋아서 둘 다 잘못 봤다면요? 사형에 처해야 되나? 그래서 서류평가 기간엔 일부러 더 잘 먹고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부러 더 서류평가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 걸 또 엄청 먹다 보니 살이 찝니다. 평가하는 돼지가 된 기분이에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 학생부 기재 항목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으니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만 가지고 이 지원자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 한 명의 서술만 가지고 이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종은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 프로세스의 전형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세특, 창체를 써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써주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써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도 않은 걸 뭘 사교육업체한테 가서 컨설팅 받고 나서 집에서 뭐 해온 다음에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하고 들이밀어 봐야 선생님이 그걸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 잘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1번 동료 평가서, 2번 자기 평가서, 3번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4번 소감문, 5번 독후감.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입력 항목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상기 1부터 5까지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됨. 자, 간혹 유튜브 댓글 보면 다른 학교 누구 어떤 선생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부풀려서 해줬는데 우리 애 학교 선생님은 안 해줬다. 이래서 우리 애가 불리하다. 이런 걸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굳이 애 대학 잘 보내겠다고 없는 말을 써줬다가 징계라도 받으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간혹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 평가서에 해당하는 거죠. 선생님이 뭐 써가래서 뭐 써갔더니 그대로 적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써줬어야 했는데 잘 안 써줬대요. 네가 그걸 한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임팩트를 못 남긴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 교과와 창체 영역에서 세특을 써주십니다. 만약 내가 누구 한 선생님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아서 혹은 그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막 작정하고 세특을 한 줄만 써줬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학생부 기록은 한 명의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그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다음에 씁니다. 즉, 한 명의 학생을 다각도로 보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쓰진 않을 겁니다. 어느 과목에서는 이래서 이걸 잘했고 다른 과목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점을 탁월하게 해냈다. 뭐 그렇겠습니다. 자, 이게 모여서 그 학생의 모습을 만듭니다. 다시 오프닝에 나온 그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한 명의 사람이 누구 잘생겼다고 하면 아직 진짜 잘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 명이 이구동성으로 잘생겼다고 하면 그건 잘생긴 게 맞습니다. 전 국민이 잘생겼다고 하면 그건 진짜 잘생긴 게 맞으니까 탑 연예인, 탑 배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로다가 객관적, 그러니까 오브젝티브한 게 아니라 판단이 주관적인데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가리키는 방향이 한 방향에 가깝냐는 겁니다. 일종의 상호 주관성이죠. 한자로 사이간자를 써서 간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학종이 불공정한 근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관성이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선 어느 대학은 붙는데 어느 대학엔 떨어집니다. 그냥 내가 서울시립대학교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당연히 서울시립대도 붙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전제로 깔려 있는데 그 전제가 부정당합니다. 왜 그 있잖아요. 서연고, 오디션을 봐서 대형 기획사에 붙었는데 규모가 작은 기획사 오디션엔 탈락했대요. 그러니까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대학 입장에선 너보다 얘가 좋아, 얘보다 네가 더 좋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선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우수한 건 맞는데 우리 회사 기조랑 안 맞으니까 아쉽지만 안 뽑는 겁니다. 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기준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냐, 덜 부합하냐라는 거죠. 다만 그 판단의 방향이 우리 대학 내부에서 일치하도록 다수 다단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학종의 한계가 아니라 원래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만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에서 학종 비중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는 거죠. 그 많은 양의 평가자를 어떻게 다 구하며 평가자 트레이닝은 어떻게 시키며 그중 누가 뭐 삐끗하기라도 하면 욕만 드립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수시에서 학종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신뢰 기반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학습과 과제를 열심히 하며 학교 생활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산출물을 참고하여 관찰 결과를 세특으로 남깁니다. 정말로 잘하는 학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써주고 평범한 학생은 평범하게, 못하는 학생은 이러한 점이 아쉽지만 그걸 고치면 더 성장할 수 있음이라고 최대한 그 학생의 관찰 결과를 서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 관찰 결과가 서류 평가 단계에서는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믿고 다수 다단계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는 그 서술이 맞는지 학생에게 질문을 하여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기반 확인 면접에서 서류에서 그려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아쉽지만 결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생은 여러 대학에 다 합격을 하고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에 등록하고 나머지 대학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 학생이 등록을 하고 이걸 반복해서 수시 모집 충원이 마무리됩니다. 다 못 뽑았으면요, 정시로 2월 되죠. 그래서 매년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는 애는 잘 써주시고 평범한 애는 평범하다고 있는 그대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대학도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애들을 선발해서 검증하고 합격시키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더 우수한 학생의 점수를 낮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 학생이 우리 학교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령 장원영님, 카리나님이 갑자기 우리 기획사 오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요. 아이고 그럼 뛰어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해야죠. 설령 나중에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에이 걔네가 여길 왜 와? 이러고 약속 안 잡을 거예요? 일단 전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기획사의 내실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겠죠. 더 우수해 보이지 않아서 낮게 점수를 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학에 안 올 정도로 우수하니까 안 뽑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더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되도록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등록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미친 판단을 하겠어요? 아마 제대로 평가하는 사정관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와 얘는 진짜 우수해서 면접에 불러다가 검증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 꼭 면접에 안 오잖아요. 면접을 봤어도 등록을 안 하거나요. 더 선호하는 대학에 갔겠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선생님의 세특, 창체, 기재, 역량 차이가 합부를 결정짓는다. 선생님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고 전체 서술과 맥락을 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애에 대해 써준 것과 한 명의 서술 방향이 심하게 차이가 나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봅니다. 만약에 모든 선생님들이 나쁘게 혹은 평범하게 써줬다면 그게 네 모습이죠. 그리고 태도가 훌륭하면 사회 역량에서 25점을 받아요. 학업 역량이 35점, 잠재 역량이 40점 만점인데 25점밖에 못 받습니다. 즉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면서 태도까지 좋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 태도도 좋은 학생이 수시 원서 6개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골라갑니다.
자, 두 번째, 일반고보다 자사특목고를 우대한다. 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가 일반고건, 자사고건, 특목고건 어떤 유형을 더 많이 뽑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100명이 넘는 평가자가 여러 모집 단위를 나눠서 다수 다단계 평가를 합니다. 뭐 일반고를 80% 뽑자, 특목고를 40% 뽑자,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뽑아준다고 그 학생이 여기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국 여기 등록할지 말지는 학생이 결정하는 건데 말이죠. 대학은 하여간 와서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더 우수하게 판단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연예기획사 오디션을 생각하십시오. 서류를 보고 더 우수해 보이면 그 학생을 뽑습니다. 뭐 특목고 뽑으면 뭐 평가수당 10,000원씩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가 어느 고교 유형이든 관심 없고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냐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을 모르겠다. 정성평가니까요. 위에 길게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풀 내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움이 되시라고 대학들이 대학 어디가의 전형 결과도 공개하고 또 각각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이드북도 올리고 지금 저처럼 영상도 찍어 올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집 자식들, 그러니까 금수저만을 위한 전형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잘 치고 수행평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수업 시간에 태도 좋고 선생님한테 질문 잘하는 그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은요, 집에 돈이 얼마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학생부 기록이 좋게 적힐 거고 대학에 잘 갑니다. 자, 다섯 번째, 내신 시험 문제의 질을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내신이 수능보다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질이 떨어진다는 게 선생님이 역량이 떨어져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수능 출제장에 감금시켜보세요. 당연히 퀄리티 좋은 문제 내실 겁니다. 문제의 질이 어떻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충실하게 학교 수업에서 활동 잘하고 했으면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종은 학교 생활 충실도와 성적을 같이 보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온 학생들이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잘해요. 대학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종을 공정한 전형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학종은 태생부터 선발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전형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더 잘생긴 학생, 우리 연습생 기간에 잘 적응하고 나가서 데뷔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평가가 내재한 불공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교육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대학은 연착륙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초기 입학사정관제부터 학종은 계속 수정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조금씩 계속 수정하거나 없애서 지금에 이르렀죠. 결국 대학이 여러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납득할 만한 결과를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뭐 학종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저는 실직자가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전국 대학 입학처 직원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학종이 왜 불공정한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대학은 그 불공정함을 어떻게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요, 그래서 학종으로 대학을 잘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학생부를 잘 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목구비 개수 말고 뭐가 비슷해? 잘생김이 비슷해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중요한 지표. 아니야, 봐봐. 잘생겼는데 예쁨이 좀 더 많은 느낌? 좀 더 약간 남자 같은 그게 확실히 있잖아. 예쁘고 장난기가 있는 그 젊음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게 넘사야 또 달라. 그냥 말이 안 된다니까, 얼굴이. 또 얼굴이 말이 안 돼요. 이런 얼굴은 그래, 말은 안 되겠지. 97년도. 둘 다 말은 안 되지. 옆에 봐봐. 장난 아니잖아. 그게 조금 어르신과 젊은이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선생님보다 쌓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재평가해야겠네. 입학사정관을 답답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면 불이익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네요. 학종 커트라인 내신 등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UOS 입시만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학생부를 잘 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5개념을 하나 잡고 가야 합니다. 바로 비교과가 뭐냐는 것이죠. 이 비교과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고 가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필고사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을 비교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교과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모두를 비교과라고 묶는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마치 세특을 수업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채워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 학종에서 비교과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고3까지는 204단위 중 180단위가, 고3은 192학점 중 174학점이 교과죠. 단순 비율로만 쳐도 약 91%가 교과, 즉 수업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수업과 상관없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특을 머릿속에서 비교과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과 상관없는 무언가로 보게 되죠. 즉, 교과가 아니란 의미의 비교과는 창의적 체험활동밖에 없고 3년 내내 18학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학년 1학기밖에 안 하면 더 줄어들죠. 결론적으로 교과 영역에서 충분히 나의 우수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체라는 이름의 비교과만 열심히 해봐야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의 중심이 수업이라고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신 게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사실 이미 학생부 작성이 거의 마무리된 고3보다는 고1 또는 고2 학생이 대상입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공부하면 서울시립대뿐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안 하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탐구하기로 함이라고 써 있는데 와, 멋진 학생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보통은 살던 대로 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어떤 학생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달라져서 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해내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진짜 최선을 다한 것, 진짜 노력했다는 것의 의미를 앞으로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짤을 봤습니다. 보고 피식 웃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 시절 짤로 보입니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베르누이 법칙이 물리학에서 삭제되었지만 실제로 유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뻗어나가서 탐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세특을 작성해야 할 때 이 학생의 진로 관련 관심사와 교과 성취 관련 내용 중 무엇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냐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죠. 도대체 사람들이 심화, 연결, 심화 탐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도대체 그 심화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특이 어떻게 적혀야 좋은지입니다. 정답은 상관없다입니다. 맥이 좀 빠지실 겁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특이 어떻게 적히는지 그 원리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한 명의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산출모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섞여서 선생님들이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관찰 결과를 세특으로 작성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더 잘 적으시려고 노력하시니까 대학에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7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70억 개의 삶의 궤적이 있죠. 당연히 그분들이 나름대로 학생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 다시 말해 한 학생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모습이나 배운 내용, 학습 방법, 태도 등이 골고루 적힙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의 교과 성취 및 그 교과에서 특히 관심 있게 했던 주제를 중점적으로 기록해 주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이 학생의 현재 관심사, 그게 진로든 아니든 관심사 위주로 기록해 주십니다. 딱 반 적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름대로 세특을 적어 주십니다. 과목에 따라 가끔 한 줄만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살짝 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투명한 사진들을 계속 덧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뚜렷해집니다. 계속 뚜렷해집니다. 이게 대학이 내 학교 생활기록부 세특을 보는 방식입니다. 학교 선생님 중 특별히 한 분이 엇나가지 않는 한 어떻게 다른 느낌으로 기술하더라도 그 학생의 모습으로 기술될 거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몇몇 과목 선생님이 세특을 꽉꽉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특을 보고 이 녀석 떨어뜨려야겠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적어도 성적은 높으니까 수학을 잘했겠지. 다른 과목에서는 이 학생이
뭘 어떻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지 볼까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진로 관련 관심사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든 교과에서 흥미로웠던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내신 성적은 중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학교마다 그 상황이 달라서 수행평가로 거의 변별이 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수행평가를 가지고 진짜 살벌하게 변별해서 세특을 기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대학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모든 걸 잘하길 바라죠.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세특이 잘 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생님께 아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수업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시킨 거 잘 하고 나에게 계속 피드백을 요구하며 성장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학생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려고 교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특이 어떤 방향으로 적힐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맘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다고 해봐야 그게 더 우수하게 평가받을지 어떨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어차피 성적이 안 좋으면 내 세특이 어떻게 적혀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작년 영상에서 했던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써먹어 보겠습니다. 3년 내내 수학과 관련 탐구를 꾸준히 진행해서 수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 수학 관련 교과 등급이 계속 9등급입니다. 그럼 학업 잠재 역량에서 학업 역량은 최하점이라도 잠재 역량은 최고점을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은요. 내 세특의 신뢰성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모든 걸 다 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학업 성취는 이뤄야 텍스트로 적힌 서술의 신뢰성이 더 증가합니다. 정량 지표라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쓰인 정성 지표는 그냥 무지성으로 차은우보다 이석준이 더 잘생겼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돌맞을 소리죠. 저희 어머니조차도 차마 그런 소리는 못 하실 겁니다. 어디가에 공개된 그리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과 성적은 그런 의미에서 파악하시라고 드리는 지표입니다.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학종에 커트라인이 있냐고 묻는 분 이젠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심화가 뭘까요?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탐구하면 고등학생 수준이고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에 대해 탐구하면 대학생 수준일까요? 책을 읽고 탐구하면 고등학생 수준이고 논문을 읽고 탐구하면 대학생 수준일까요? 여기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모집단위별 인재상에는 창의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같이 박람회 등에서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요. 뭔지 아시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서워만 하고 안 합니다. 계속 무서워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심화든 창의성이든 여러분은 고등학생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고등학생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철학과 07학번입니다. 본의 아니게 공부한 곳을 직장으로 삼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에 와서 철학으로 학부, 석사를 다 하고 느낀 점이 뭐냐면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중 실제로 그 원전의 영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을 읽어봤을 때 윤리와 사상 교과서랑 맞는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선, 롤즈, 무지의 베일 이렇게 외우고 표로 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어떤 의미에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즉, 대학 오면 어차피 다시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화란 단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억지로 구태여 논문을 찾아 읽지 마세요. 학부생, 석사생들도 논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논문은 박사들끼리 대화하려고 만든 학계 메신저 같은 겁니다. 석박사가 되려고 할 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들이 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억지로 해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잘 실천해보세요. 모든 과목에서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심화입니다. 어떤 주제 A에 대해서 탐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시켜서도 좋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어도 좋습니다. 5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1번, 왜 그걸 탐구했나요? 2번, 어떤 식으로 탐구했나요? 3번, 결론이 뭐였나요? 4번,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던 간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나요? 그리고 마지막 5번, 그 피드백에 따라 뭘 더 해봤나요? 많은 고등학생들은 4번까지만 하고 멈춥니다. 내가 발표를 하든 뭘 제출을 하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는 없고 코멘트를 사실 받죠.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실질적으로는 4번에서 멈춘다기보단 3번에서 멈춥니다. 피드백을 받긴 받았는데 한 귀로 흘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뭐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추후보다 발전된 탐구를 진행하기로 함. 그래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5단계 프로세스로 탐구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진로가 바뀌든 말든 산탄한 탐구 역량을 지니게 됩니다. 진로가 바뀌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도 잘하게 될 거라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쓰면 됩니다. 어차피 붙어요. 서울시립대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다 이런 탐구 역량을 지닐 수만 있으면 솔직히 입학사정관 하기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누굴 뽑아도 다 우수한 행복한 세상이 오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래도 좀 더 어려운 활동을 한 사람이 뽑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배웠으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건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대학 가면 새로 배운다니까요. 더 어려운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겁낼 시간에 그냥 해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이미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이 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드백을 줬어요.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내가 추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남들이 이미 내놓은 솔루션이어도 나에게는 새로운 것일 수 있고 내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GPT, 책, 지인 찬스, 선생님한테 힌트 달라기 하기 등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과목 어떤 수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면 또 다른 수업에서 다른 주제로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학기가 끝나고 두 학기가 끝나고 내 탐구의 흐름이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왜냐고요? 뭐든 깊게 파고자 하면 넓어지고 넓게 파고자 하면 깊어지고 세상 많은 지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태도를 가지고 당장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학년을 마친 후 내 학년 학생부가 나왔을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 형태의 피드백에 따라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과 연관된 주제가 수업 시간에 뭔가 하나라도 포착되면 질문 하나라도 더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신뢰관계,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절차대로 3학년 1학기까지 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학종으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에 했던 대학보다 훨씬 더 선택지가 넓어졌을 겁니다. 스스로 이런 탐구가 가능한 학생들을 싫어하는 대학은 없거든요. 바로 이게 학생부를 잘 채우는 길입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피드백에 따라 내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2학년은 아마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활동이랍시고 했던 그것, 그때 당시는 진짜 죽을 똥살똥 했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완벽하지 않을걸요? 서울시립대 단골 면접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1학년 땐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내가 더 배우고 더 생각하고 더 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시켜서 뭘 했어도 그 결과물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 과목, 여러 선생님께 관찰될수록 여러분의 학생부는 잘생겨집니다. 억지로 3년 내내 무슨 진로 하겠다고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재밌는 거, 내가 더 대학 가서 해보고 싶은 걸 3학년 때 특히 집중적으로 하고 그 학과에 지원하면 됩니다. 물론 성적은 당연히 챙겨야죠. 활동 챙기다가 성적 망하면 안 되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거기서 비교과라는 이름으로 성적과 세특을 구분짓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과 세특을 합쳐서 교과이고 수업입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본다니까요. 마치기 전 마지막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대학은 크게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문계열학과는 내가 탐구하고 내린 결론, 피드백에 따라 내가 내린 내 생각이 무엇인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연계열학과는요, 실험이든 제작이든 직접 해보고 직접 틀린 걸 어떻게 수정했냐입니다. 왜냐고요? 공학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가 모이고 또 모여서 그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되네? 그 되네가 모여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UOS 입시만담 그 6번째 시간은 학생부를 잘 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3학년인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나요? 그 이유까지 한번 말해볼까요?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이야. 전부 결격시키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UOS 입시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시에서 어떤 전략을 택해서 원서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8화는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종 면접형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면접에 가길 원하고 또 면접을 잘 보길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면접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많이 면접을 잘 봐서 거기서 다 괜찮은데 누굴 뽑지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서류 면접이 다 초인급으로 우수한 학생은 꼭 수시 미등록을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1번, 예상 질문을 달달 외우지 마라. 그냥 예상 질문을 만들지 마라. 2번, 내가 남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3번, 제발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안 물어봤는데 준비한 내용으로 이어나가지 마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혹은 하여간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아무 기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기기에 따라서는 삼각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몇천 원에 팝니다. 쓰다 버릴 생각으로 하나 사세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비법, 예상 질문을 달달 외우지 마라. 그냥 예상 질문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종 면접은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내가 했던 활동이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탐구했는지, 난관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관련된 교과 지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등 어디서 어떻게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결격시켰던 어떤 학생들은요, 자기가 준비한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애국가를 읊듯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비틀어서 질문을 하거나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더듬기도 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울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의 갭이 너무 커요. 외우는 걸로 면접을 볼 거였으면 암기 대회를 열었죠. 어쨌거나 면접인데 대답을 못하고 업업하는 시간만큼 나의 우수성을 증명할 시간, 내가 당신들이 서류에서 우수하게 본 그 사람이 맞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상 질문을 만들지 마세요. 물론 이 학과에 왜 지원했냐거나 이런 뻔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했던 탐구, 활동,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했던 교과 지식에 대해서는 질문을 만들지 마세요. 대신에 생기부에서 내가 한 활동, 모든 활동들을 제목만 나열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준비한 준비물로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나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핸드폰을 삼각대에 장착하고 나를 동영상 촬영하세요. 이제 2번입니다. 2번 비법. 내가 남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면접에서 내 활동에 대해 묻는 것은 진짜로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했으니까 생기부에 써 있겠죠. 사실 입시만담 6화를 고1, 고2 대상들로만 찍었는데 고3이라면 진작에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하긴 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한번 내 모든 활동을 말로 해보세요. 1번 왜 그걸 탐구했나요? 2번 어떤 식으로 탐구했나요? 3번 결론이 뭐였나요? 4번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스스로 깨달았던 간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나요? 5번 그 피드백에 따라 뭘 더 해봤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면접 준비를 처음 하면 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1, 고2 때부터 학년 생기부가 나올 때마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내 이전 활동들을 점검하고 가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내 생기부 내용이 내가 했던 활동이 유기적으로 내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데 그 다음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줄까요?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화 탐구의 길, 창의성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고1, 고2가 아닙니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사실 제가 몇 년째 입학처 유튜브를 찍고 있긴 하지만 수험생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시가 이렇게 빡세고 힘드니까 각 잡고 공부하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년 경쟁률이 늘어요. 왜?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먼저 글로 쓰고 그걸 외워서 말로 하지 마세요. 글로 먼저 쓰지 마세요. 장황해집니다. 핵심만 남기기도 힘든데 글로 쓰면 잘 쓰려다 보니까 근엄해지고 장황해져요. 면접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연습해야죠. 말로 먼저 하고 그걸 정리할 때 글로 가세요. 그런데 그 글을 다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습도 말로 하세요. 제가 아까 전 과정을 녹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어도 자기가 그 활동들을 말로 했던 그 장면을 직접 마주하세요. 도저히 못 보겠어. 민망하고, 그죠? 근데 보셔야 합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거든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수정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 어디 올려봐야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봅니다. 나만 봐요. 그렇게 내가 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 계속 여러 번 영상을 찍으세요. 마치 핸드폰 카메라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카메라 렌즈에 두고 실전처럼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말로 설명을 못하거나 미진하거나 찜찜하면 메모를 해뒀다가 옛날에 했던 그걸 다시 살펴보세요. 선생님한테 냈던 그 산출물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진짜 낑낑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막 완벽하고 그런 활동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예전에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아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십시오. 지금 고3 3학년 1학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이 과제를, 이 탐구를 다시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까지 답변해 보는 겁니다. 이걸 집에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랑 면접 연습, 학교랑 선생님이랑 면접 연습 해보세요. 100%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면접장에 가서도 여러분은 다 만족스럽게 답변하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나요? 우리도 그 중에서 더 우수한 사람 골라야죠.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이건 오히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긴장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발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안 물어봤는데 준비한 내용으로 이어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접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면접관이 물어본 건 A라는 활동을 했냐는 것 뿐이었는데 자기 혼자 벌써 그걸 왜 했는지, 그래서 뭐가 아쉬웠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면접관은 진짜 yes or no 질문을 가볍게 던진 건데 그 가볍게 던진 질문에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매년 경험합니다. 이런 학생이 꼭 매년 나와요. 면접관의 원래 의도는 A라는 활동과 연결된 B 활동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려던 거였는데 A 활동 이야기로 이미 소중한 3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마저도 면접관이 안 끊었으면 5분간 그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고 딱 그 질문에 맞는 대답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할 말만 하는데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는 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면접관한테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맞냐고 한번 확인하고 답변해도 괜찮아요. 물론 모든 질문에 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쓸데없이 내 시간을 깎아먹는 거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는 질문에만 써야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말을 많이 했으면 면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접은 면접관 아니면 모릅니다. 12분 내내 울기만 하고 나왔으면 예외 없이 결격이죠. 안타깝다고 점수를 잘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본 것 같은데 혹은 못 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예상하는 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다 틀립니다. 면접관이 아니면 몰라요. 아닌데? 나는 면접 잘 본 것 같은데 촉이 맞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볼 일이 없겠네요. 그건 여러분이 합격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촉이 틀렸던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입학처에 항의 전화하셨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 때 이미 항의 전화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목소리가 작다거나 좀 더듬는다거나 이런 건 면접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만 제대로 되면 정말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로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무조건 이전의 나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 카메라 마사지 같은 거죠. 자, 면접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서류상으로는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더 우수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올려서 검증하는 겁니다. 서류평가 단계에서는요,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가 써있더라도 다 진실로 믿고 평가한다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학종의 비밀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종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생기부는요, 그게 면접형이든 서류형이든 상관없이 야, 이걸 이렇게 했다고? 면접에다 불러다 검증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수록 좋습니다. 어려운 걸 무슨 대학생 수준으로 심화하라는 얘기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5화, 6화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있고 서울시립대는 그게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걸 왜 했고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고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 피드백에 따라 뭘 더 해봤냐고 하는 게 여기저기 나와요. 심지어 그중 어떤 탐구는 막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학생의 모습이 점점 평가자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된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선 특히 이런 학생들에게 끌립니다. 이렇게 계속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적힌 게 진짜로 검증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에 와서 수학할 능력이 충분하겠네? 그럼 불러다 검증해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과도하게 뻥튀기 된 학교생활 기록부로 여겨지면 가차없이 결격을 줍니다. 지원자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로 세특 창체가 쓰였을 것이 분명하니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서류평가자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선생님, 차라리 이렇게 써주시지 말지 그랬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면접을 통해 생기부의 과도한 부풀림을 억제합니다. 이걸 지균으로 비유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등급이 1.4면 뭐합니까? 수능 최저 3합치를 못 맞췄는데 떨어져야죠. 그리고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맞는 학생들이 다 일괄적으로 무슨 틀에 찍어낸 것 같은 하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면접 대상자라도 똑같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는 인재라고 해도 어떤 학생은 학업 역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더 높아서 어떤 학생은 잠재 역량이 더 우수해 보여서 간혹 어떤 학생은 본인의 태도에 대한 공통된 서술이 사회 역량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살짝 약한 학업 역량을 커버해서 아슬아슬하게 면접에 오르기도 합니다. 즉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맞는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의 방향이 우수라고 평가자들끼리 일치해야 면접에 오르는 건 맞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역전을 하는 학생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몇 배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해야죠. 다만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6학종이고 면접형이다? 완벽한 면접을 위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셔야죠. 내가 주력이 교과고 학종은 한 개만 넣어봤다? 지금 수능 준비에 몰빵을 해야지 이걸 왜 보고 있어요? 수능 잘 치고 남은 기간에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써서 면접 준비하세요. 그래도 한 일주일 있잖아요. US 입시만담 8화는 어떤 학생들이 면접에서 안타까운지, 그래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5화, 6화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한 학종의 메커니즘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그럽니다. 우리 애가 대 대도 붙었는데 시립대를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뭐 평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US 입시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이번에는 블라인드 평가와 모집 인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면접 대상자 발표 때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때면 흐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의 경우 매년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상승세가 그만 좀 꺾여야 하지 않을까, 농담 반 걱정 반으로 올해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서울시립대학교 합격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제일 큰 요인은 모집 인원이 적어서입니다. 물론 다른 데 떨어졌는데 서울시립대만 붙어서 온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개를 붙었는데 서울시립대학교를 선택한 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정시나 지균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자녀가 떨어졌다고 학부모님이 항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죠. 정량평가에서 밀린 게 명백할 테니까요. 다만 학종의 경우 내가 우리 학교 학생이 혹은 내 자녀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학생부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3배수 안에 들 정도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전형이기도 하죠. 그것에 대한 해명 혹은 설명 영상을 미리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평가 요소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 평가랑 섞어서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모집 인원이라고 했으니까 최근 3년간 학종형 전형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학종, 기균, 사통, 그러니까 학종형 전형에서 모집 인원은 총 626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은 8,378명이었습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 모집 인원이 총 628명이고 지원 인원이 9,825명이었습니다. 2024학년도는 625명 모집에 13,33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주변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유형으로만 거의 1,400명에서 1,500명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종 모집 인원이 그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5화에서 학종이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전형이 아님을, 그리고 그 선발의 메커니즘을 평가자의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평가자가 아니라 지원자의 입장과 전형 설계자의 입장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학마다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라고 한 100번은 말씀드렸죠. 대학마다 학생을 보는 관점이 같은 것 같지만 그게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 같으면서 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평가 항목과 2022년에 만들어진 5개 대학 공동연구의 평가 항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평가 영역을 구분합니다.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연구에서는 학종 평가 영역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같고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느끼시면 정상입니다. 수험생에게 엿을 먹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수한 사람은 저 항목에서 더 좋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천히 읽어보면 아주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시 연예계약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회사마다 테마가 있고 컨셉이 있어요. 가령 SM 엔터다 하면 그 회사가 주는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광야 뭐 그런 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가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 뮤직에서 듣다가 이 사람들 회사가 왠지 여기 같은데? 라고 해서 보면 맞잖아요.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에서는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를 진로 역량에서 측정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는 그걸 학업 역량에서 측정합니다. 과목 선택조차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의 영역에서 평가하는 거죠. 잠재 역량에서는 그 수준과 깊이를 봅니다. 근데 5개 대학 공동연구에서는 그 깊이를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으로, 진로 역량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 세분화하여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둘 다 멋진 잘생긴 학생부를 좋아하겠지만 어떤 스타일로 잘생겼는지를 보는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둘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 대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는 이 평가 영역, 평가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지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 지원자가 많아야 그 안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인재를 골라내기가 더 용이합니다. 오디션을 했는데 경쟁률이 1대1이면 망한 거죠. 물론 우리 기획사가 감당 못할 정도로 경쟁률이 폭주하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연예 기획사에 대입해서 보시면 얼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같은 데서 상담을 해줘도 대충 우리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등급대, 성적대가 나오면 지원에 봄직하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 질문이 100% 옵니다. 합격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떤 댓글에도 달았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이거나 사기꾼입니다. 이제 좀 단순화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수시 지원 횟수 6개를 심도 있게 고민합니다. 그 중에 서울시립대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인재상도 받고 내 학생부 정도면 학업, 잠재, 사회 역량 모두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A대학, B대학, C대학, 서울시립대학교, D대학, E대학 이렇게 본인의 선호도 및 강점에 따라 6학종을 썼다고 해보죠. 어쨌든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학부터 해서 어디가에 공개된 50컷, 70컷 등등을 조합해서 보고 또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통계 자료 등 그리고 그 대학의 사회적 선호도 등등이 결합된 그런 6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경제학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X축, Y축으로 단순화하잖아요. 가령 10명의 학생이 6학종으로 선호도가 조금씩 다른 10개 대학의 원서를 냅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 콤비네이션 6, 210이죠. 그리고 10명이니까 사실 가능한 모든 수는 210의 10승이겠네요. 그렇게 단순화했는데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A대학은 모집 인원이 2명, B대학도 모집 인원이 2명, C, 서울시립대, D는 모집 인원이 1명, 그리고 E대학도 모집 인원이 2명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배수는 2배수로 하죠. 자, 1명은 무조건 대학에 못 갑니다. 모집 인원의 총합이 9명이거든요.
이제 원서 접수 후 학종 서류 평가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다 붙고 어떤 학생은 한 대학에만 붙고 어떤 학생은 몇 개만 붙고 어떤 학생은 다 떨어졌습니다. 10명이 6개 대학에 다 지원했지만 회비가 엇갈립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한 명만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게 됩니다. 가령 모집 인원이 한 명인 3개의 대학에서 충원 배수를 2배수로 해서 2명씩만 합격을 시켰는데 그 6명이 하필 다 A대학, B대학, E대학에서도 좋게 본 학생들입니다. 즉 A, B, E는 2명을 다 충원을 했는데 무려 3개의 대학이 아예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0명의 수험생이 있었는데 모집 정원이 9명이었는데 대학에 못 간 사람이 4명이 됩니다. 사회 불행의 총량이 늘었습니다. 대학도 울고 수험생도 웁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로 학종에서 2배수밖에 안 봤을 때 저런 현상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학종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꾸준히 많이 나왔어요. 3배수로 하니까 그나마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수험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두 존중합니다. 정말로 간혹 어떤 경우는 학생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어떻게 얘 정도 되는 애가 떨어질 수 있냐는 항의 전화도 옵니다. 저희가 몇 등인지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걸 공개하진 않지만 항의 전화가 온 다음에 체크를 해보죠. 면접 3배수에 근접해서 아쉽게 끊긴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학생이 우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더 우수한 학생이 많은 것 같았다는 겁니다. 모집 인원이 더 많은 대학은 당연히 그 모든 학생들을 더 많이 포용하여 면접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수험생은 그 모집 인원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성이나 마지노선이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일반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보다 더 선호되는 다른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서울시립대학교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모집 인원이 적은 것이 주 요인이긴 하지만 학생부를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국 모든 대학에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서류를 잘못 본다 하더라도 정말 뽑힐 일이 없는 학생이 얻어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정량 지표만 봐도 그 학생보다 우수해 보이는 학생이 몇십, 몇백 명이 있거든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하나 올라온다 하더라도 면접이라는 안전장치에서 도저히 역량이 안 되는 학생들은 또 걸러집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 전문 신문사에서 학년도별로 서울대학교를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니까요. 그래서 그 탑 100 고등학교 리스트를 보면 정말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솔직히 블라인드 평가지만 어떤 학교는 저도 그냥 교육과정 편제표 보면 아 이거 여기네? 라고 바로 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률이 올라가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건 없습니다. 5화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느 고교 유형이든 관심 없고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냐를 판단한다고 했었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든 그건 관심 없고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지만 판단합니다. 가령 교육과정 편제표와 과목 개설을 봤을 때 엄청 치열한 환경인 게 짐작이 가능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솔직히 티도 나지만 그건 관심 없습니다. 그런 환경인 것은 알았으니까 그래서 지원자 본인이 뭘 어떻게 탐구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봅니다. 누가 어떤지 보고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뭘 어떻게 배우고 익혔는지 등을 따라가면서 봅니다.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 인원, 진로 선택 과목, ABC 비율, 과목 선택, 추이 등등을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이야기를 잠깐 학생 측면으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10명의 학생으로 예를 든 것처럼 학생들은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수시 6장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학종을 쓸 때 의외로 많이 간과하는 게 이겁니다. 내 앞등수 친구가 서연고 서성한을 쓰니까 나는 서성한 중경외시 중에 6장 골라야지 라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 애들은 5등급대가 서성한을 많이 쓰니까 6등급인 나는 중경외시를 쓰면 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초중반 때 친구들이 서연고 서성한을 쓰니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반 때 친구들이 그럼 나는 중경외시를 써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대학 서열 고착화 이런 거 아닙니다. 너 이놈 서울시립대 졸업생이면서 모교인데 왜 맨 뒤에 놓냐?
모교에 대한 사랑이 없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수험생들의 심리를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유튜브에서 미미미노랑 궤도 나오는 덜 지니어스를 보니까 궤도님이 품위 있게 그냥 고연전하세요. 연세대는 다 포용합니다. 하라고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멋졌습니다. 어쨌든 내 앞등수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한 급감만 내려서 써야지, 이런 지원 전략은 그냥 학종에서 떨어지려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종에서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영학부 평균 교과 등급이 내 등급보다 높아 보이니까 일견 낮아 보이는 전혀 상관없는 인문계열 학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학생부터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그것 다음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등급도 지원에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등급만 가지고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전국 단위 자사고의 혹은 특목고의 7등급 학생인데 저는 일반고 2등급 때 초중반 학생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고 평가했던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주어진 환경에서 학생의 태도, 생각, 원점수 등등을 종합해보면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그 일반고 2등급 때 초중반 학생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해 보였습니다. 학업 역량은 둘 다 비슷하다고 판단했으나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측면에서 일반고 학생이 더 좋았습니다.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자의 학생은 학교의 치열함 등과 상관없이 도대체 이 학과에 왜 쓴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교차 평가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평가자가 다 우수하다고 판단해야 그 사람이 면접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학생들의 최종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 따로 추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정말로 어쩌면 같은 조건에서 수능을 쳤으면 전자의 학생이 더 우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 평가니까요. 분명히 학종에서 블라인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학생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할 때 배경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이 없어지니 그에 따른 장단점이 또 생깁니다. 학교에서 이 과목에 대해 칸막이를 쳐서 학생 선택을 막았는지 어땠는지 이런 정보가 없는 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찰 서술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요. 심지어 전자의 학생이 나중에 밝혀졌더니 더 우수했다 한들 저희는 그 학생을 잡지 못해 아쉽지 않습니다. 수차례 얘기하지만 그래 봐야 고등학생이에요. 어차피 면접으로 한 번 더 걸러서 온 학생들은 그게 누가 됐든 여기서 잘한다는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재반 조건이 만나 이 학생의 모습을 구성할 때 블라인드 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개인의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창체 중에서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그냥 학교 단체 활동을 적어주는 칸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어진 전년도 평가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것은 오히려 자율 진로활동에서조차도 개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로 나눠서 내신 바운더리도 공개하고 과별로 평균도 다 공개하잖아요. 계속 항상 변함없이 공개해 왔잖아요. 그 내신을 커트라인으로 이해하지 말고 제발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게 저 위에 있는 평가 요소에 맞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고 지원하십시오. 내신 등급도 그 여러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엄마 아빠가 백날 해봐야 절대로 학생 본인만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겠네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엄마 아빠가 대신 해주지 않고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많이 체크해보고 판단하는 학생일수록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US 입시만당 그 9번째 시간은 왜 서울시립대학교에 합격하는 게 더 힘든지 그 합격과 불합격의 상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블라인드 평가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10화에서는 지금 잠깐 언급한 그 주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아니 사정관님, 우리 학교 애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세요? 우리 학교 애들은 7, 8등급 애들도 일반고 2등급 애들보다 낫다니까요? 근데 그걸 블라인드 평가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